오늘 정치권 이슈들 무엇이 있는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관욱 계명대 교수 그리고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6%,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6.2%, 이낙연 전 대표가 12.9%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와 비교를 하면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상승, 이 지사는 2.2%포인트, 이 전 대표는 3.3%포인트 하락했는데 추이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사실 하락세 추세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지난주에 비교하면 한 2.3% 사실상 상승한 것이다. 그러니까 추락세가 이렇게 가팔라지면서 사실상 이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들이 결속했다. 그러니까 좀 급격한 추락을 좀 막아보고자 하는 세력의 어떤 결집,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2.2% 마이너스 3.3%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명락대전이라 그러죠. 당 내에서의 어떤 네거티브의 어떤 격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지지자들의 어떤 외면 뭐 이런 것들 이 불편한 심정들이 이 반영된 그런 결과다. 특히나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일정한 그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중도층이 윤석열 전 총장에서 빠지면 이낙연 후보에 가고, 이낙연 후보에서 빠지면 윤석열 총장에 가고 하는 그런 추세가 일부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작용됐을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교수님 분석해준 견해와 대충 동의를 하는데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초기 단계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KSOI 조사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나온 다른 조사는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KSOI 조사에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좀 상당히 많이 높은 상황이고 어제 그 다른 조사는 그렇지 않은 거를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3%는 약간 오차범위 내라 큰 의미가 없이 등락을 하는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정 국면에서 약간 상승 국면,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와는 이제 검증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하락세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조사 기관마다 그다음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후보 개인에 대한 경쟁력이나 선호도보다는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이 후보의 지지도도 약간씩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추이가 조금 더 지나야 이게 후보 개인 간의 역량들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선호도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현재는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가상 대결에 야권 후보가 앞서기도, 어떤 때는 여권 후보가 앞서기도 하면서 이 전체적인 그 여야 후보들을 쭉 풀어놨을 때 약간의 변화와 차이들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저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당 지지도 이야기를 거듭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리얼미터 결과를 한번 보니까요.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37.3%, 민주당은 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4%포인트 상승하면서 33.5% 지지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박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론조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추세를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를 이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당 지지도에서는 약간 상승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약간 하락하는 추세. 이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하락 추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 측과의 어떤 갈등, 그 안에서의 어떤 탄핵 논란 등등의 것들이 사실상 많은 이제 지지자들을 좀 이제 피곤함을 주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약간의 어떤 변화. 하지만 뭐 저걸 아주 의미 있는 변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1.4포인트 올라간 거는 그래도 좀 포인트가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최근에 이 민주당의 후보들이 지금 경선 TV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 국민들에게 반응을 좀 받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역시 정당 지지도도 각각의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됩니다만 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당초 얼마간 전 상승 국면을 쭉 가고 있다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네. 당내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약간 정체 국면 내지는 조정 국면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조금 상승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경선 레이스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일부 그 여당 지지층들의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얼마 되지 않고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기는 조금 이른 국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여야 대권 주자들의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모레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공히 호남으로 달려갔네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12주년 기념 이제 추념이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에게 있어서 호남은 뭐 가장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여기서의 어떤 승부가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경선 승부를 가르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가 2002년에 그때 국민 경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당시 후보가 광주에서 역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판세를 바꿔가면서 후보로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뤄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예비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여기에서의 어떤 이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박빙의 어떤 상황 속으로 마구 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경선 불복 논란이 확대되면서 다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차원에서 본다면 이 격차를 빨리 이제 더 축소시켜서 이 추격의 어떤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호남에서 잡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격차를 공고히 고착화시키겠다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 두 분 다 지금 공히 호남에서 지금 머무르시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 민주당 예비 경선 이후에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추격하는 2위 후보로 이제 도드라지게 된 이낙연 후보의 이제 추이를 좀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7월 달에 사실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골든 크로스도 기대를 좀 했었어요. 그게 이제 예비 경선 국면을 지나면서 호남에서의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6, 7, 8월 각각 1일 날 갤럽 조사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한 30% 호남에서 30% 안팎으로 비슷한 예.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10% 중반에서 8월 초 가면은 23%로 급격히 오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호남이 사실은 민주당의 가장 심장인 부분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호남 유권자들이 계속 역대 선거에서 보여줬던 게 있잖아요. 일단 첫째 하나는 호남 친화력, 두 번째는 대선 경쟁력.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도 아직은 분명하게 표심을 드러내지 않고 팽팽하게 판단 유보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가 9월 초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거에 앞서서 저는 이제 마지막 호남 표심 굳히기에 나서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1위를 굳히고 이낙연 후보는 여기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호남을 좀 부지런히 찾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9월 15일경 광주 전남의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10월 초에 지금 민주당이 뽑고 있는 선거인단, 2차 선거인단의 결과가 나오는 10월 초 슈퍼위크가 지나면 예. 호남에 이제 표심이 나타날 거고 그로 인해서 저는 민주당 경선의 최종적인 결과도 많이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두 후보의 행보를 한번 짚어봤는데 두 후보 사이에서 벌어진 공방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신경전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에 대해서 이제 여권 후보들도 뭐 지사 찬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정청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88% 선으로 이제 정해졌죠. 이에 반발 내지는 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그냥 보란 듯이 100% 전체 다 경기도민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논란이 많고 뭐 심지어는 여권 후보에서는 반역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왔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뭐 청와대가 부글부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건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정말 100% 본인의 이미지나 아니면은 그 색깔 드러내기 내지는 지사 찬스를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건 자체의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가령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국방의 문제나 치안의 문제나 SOC 문제도 그럼 전국과 달리 경기도만 따로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런 거는 논란이 많으니까 이거 놔두고 청와대가 부글부글하고 여권 일부 주자는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왜 이재명 지사는 저렇게 마이웨이를 고집할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내지는 당정청 결정과 반해서 내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레임덕이라는 대상을 향해 저는 살짝 레프트 잽을 던져보고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저런 결정을 했을 때 청와대의 힘이 여전하다면 그다음에 대통령의 생각이 분명하고 공고하다면 저는 뭔가에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을 텐데 그냥 그저 부글부글 그리고 내용이 없는 걸 보면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전체 민주당 경선 판을 그리고 민주당 전체 세력에 대해서 접근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중요한 고비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쭉 분석해 주셨는데 교수님께는 이 질문 좀 드릴게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거 이게 또 하나의 뇌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재난지원금 지급도 그렇고 지금 인사 문제도 그렇고 이게 경기지사 카드가 아니라 경기지사 권한입니다. 이 고유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의 어떤 독자적인 지급은 지금 경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올 1월에는 제주도도 원희룡 지사도 했었고요. 3월에는 5천억 가량의 어떤 재원을 통해서 서울시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대구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자체 장이 거기에 맞게 자기들의 어떤 역량을 가능한 역량 내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것을 뭐 매표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12%를 추가적으로 준 분인데 12% 대부분이 상위 계층이에요. 중상층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재명 지사를 진보 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상류층들은 대부분 보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2% 받았다 그래가지고 표 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매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는 뭐 선별적 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만 뭐 드리는 그런 걸 했었는데 갑자기 선거 때가 와서 보편적으로 100% 다 드리는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약간 뭐 선거에 활용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남시장 때부터 무상교복 아무리 부자도 다 무상교복을 줬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도정 철학이라든가 시정 철학의 어떤 그 결과로서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지 이때 지금 딱 선거만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여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표를 오히려 깎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황교익 지금 마칼럼 리스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인사권의 문제인 것이고 뭐 과거에 비해서 좀 굉장히 완만한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냈다. 그것 또한 저는 지사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2018년도에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로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관광공사
사장을 하셨던 분이 이참이라고 귀화하셨던 외국인이에요. 예. 그럼 그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다 맞추셨느냐? 그것도 아니고 잔이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공사 상임 감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지금 뭐 이렇게까지 개입한다 그러면 모든 17개 광역 시도단체 인사를 다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선거 과정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게 이런 개별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이 논란으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국민의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녹취록에 대한 공방으로 번졌거든요. 이번 사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녹취록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30대 중후반의 어떤 신예 대표로서 사실은 역사상 가장 낮은 이제 연령으로 당 대표를 하시는 분이에요.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이게 자동 녹음이다. 그리고 녹취록이 있다 또는 녹취록이 없다. 막 이렇게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당 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국민의힘당에 기대를 걸었거든요. 변화하는 부분. 그런데 이런 녹취라든가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운 정치, 변화한 정치의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특히나 이게 자동 녹음이다. 그러면 누구나 사실상 뭐 이 대표랑 전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말은 녹음이 되는구나. 그럴 때 신뢰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구태 정치 이상의 어떤 안 좋은 정치의 모습인 것이고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하고 정리를 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갖고서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또다시 얘기를 만들고 한다면 사실은 계속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뭔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국민의힘당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뭐 녹취 파일 말고도요. 국민의힘 내부에 암초가 좀 있는 것이 토론회냐 정견 발표회냐 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선관위원장 임명 그리고 경선 룰 이런 것들을 많은 갈등 요소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뭐 녹취 파일이 지금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단어를 띄워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토론회도 띄워놔야 되는 거고 정견 발표회도 띄워놔야 되는 거고 경준위도 띄워놔야 되고 선관위도 띄워놔야 되고 이 안에 이준석 대표도 등장하고 다른 최고위원도 등장하고 윤석열 막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초반의 경선 레이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대세몰이를 하기 위한 윤석열 후보 측 그리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을 잘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뭐 당의 주도권을 좀 쥐고 싶은 이준석 대표 여기에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제 후보들 그리고 또 이 대표와의 갈등 국면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또 최고위원 뭐 굉장히 복잡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진행되는 거라서 예.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녹취록 건도 빨리 대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토론회 참석 여부의 건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 측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누구 하나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조금씩은 과실을 갖고 있어서 정말 당원들이 생각하는 면을 생각한다면 저는 지도부도 그다음에 후보들도 조금씩 다 양보하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침 이준석 대표가 이제 휴가 마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까지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결론을 내서 저는 이 갈등들이 잘 해소가 돼야지. 그렇지 예. 않으면 여전히 계속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각 후보 모두 안 좋은 결과가 앞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른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좀 야권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10시에 안철수 대표가 더 이상 통합 과정에 노력을 안 하지 않겠다, 중단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당이
대선 국면에서 합당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보 단일화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지금 당장에 이준석 대표가 내 휴가 가기 전까지 합의를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뭐 물 건너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데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겠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결렬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예상했던 부분인 것이고 그것을 오늘 공식화했다는 것뿐이 이제 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은 결국에는 야권이 분열돼 가지고 2월까지는 갈 겁니다. 하지만 2월 달이 되면 3월 9일이죠. 9일의 대선에 맞춰서 사실상 단일화 과정을 노력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 영역을 넓히고 거기에서 힘을 이제 축적을 해서 단일화의 어떤 필요성을 이 국민의힘당에게 보여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몸값을 이제 키워서 마지막 수순을 이제 가져가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일종의 이제 업어치기를 해서 본인이 야권 전체 후보로 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많은 변수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 혼자의 어떤 희망사항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게 보는데 예. 어쨌든 야권으로서는 좋지 않은 뉴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대변인께서는 예견돼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두 당이 합당을 원만히 하려고 했다면 이미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한 달 만에 다 끝났을 거예요. 이미 예상됐던 것,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면서 안 되겠구나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을 거고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통상 보면 한 4에서 5% 정도 꾸준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굉장히 박빙의 선거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초 이후 두 당의 합당 시즌2는 논의가 다시 시작될 거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후보 단일화 내지는 합당 논의가 지난하게 또 시작이 되고 결론은 결국에는 같이 가는 길로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3지대의 독자 행보를 일단 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김동연 전 부총리와 연대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그거는 필요하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중도 영역 그리고 지금 제3지대 인사들을 다 모아서 힘을 부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국민의힘당이 상대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매몰차게 하는 데에는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필요성이 그만큼 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합당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를 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 지지율이든 세든 키워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제1과제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안철수 대표는 제3지대 행보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라서 안철수 대표 오늘 아침 얘기한 것처럼 누구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는 11월 초, 12월까지 어느 정도의 자기 지지율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가 또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예.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 건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안철수 대표는 이 결정의 한 파트,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모두 기존의 이미지보다는 약간 우크릭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중도 얘기를 하면서 예. 11월 초까지 계속 본인의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